서울 강남 3구 집값이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강남을 정조준한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책으로 7개월 만에 집값 상승세가 멈췄습니다. 삼성전자가 조직 개편과 임원 인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설 연휴 동안 브라질 사업장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현대차 그룹의 주식을 지난해 말 모두 매각했습니다. 그룹의 최대 과제인 지배구조 개편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시아를 넘어 북미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500명을 훌쩍 넘긴 가운데 세계보건기구는 우리 시간으로 오늘 저녁 국제적 비상사태 선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3일 비즈플러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정부의 고강도 규제 여파로 서울 강남 3구의 집값이 7개월 만에 동반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수원과 용인 등 다른 지역의 집값은 상승세를 보이는 이른바 풍선 효과가 이어졌습니다. 정광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주 서울 아파트 값이 전주보다 0.03% 오르면서 지난해 12.16 대책 이후 5주 연속 상승폭이 둔화됐습니다. 특히 서울 강남구와 송파구, 서초구 집값이 일제히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지난해 6월 이후 7개월 만입니다. 강남구가 0.02% 하락했고 송파구와 서초구도 0.01%씩 떨어졌습니다. 정부가 시장에서 예상한 것보다 훨씬 고강도의 대책을 내세우면서 수요자들의 심리가 위축된 것이 가격 상승세 둔화 내지는 일부 하락의 원인인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수원과 용인 등 경기도 일부 단지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풍선 효과도 커지고 있습니다. 신분 당선 연장 등 교통 호재가 있는 수원 권선구가 1.52%, 영통구가 1.02% 각각 올랐고 용인 수지도 0.65% 올랐습니다. 봄 이사철을 앞두고 전국 아파트 전셋값이 상승세를 나타내는 가운데 서울 아파트의 경우 오름폭이 소폭 둔화했습니다. 그러나 대치동과 목동 등 학군 수요가 높은 곳은 여전히 전세 품귀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SBS CNBC 정광윤입니다. 삼성전자가 이번 주 사장단과 임원 인사에 이어 조직 개편까지 마무리했습니다. 조직을 추스린 이재용 부회장은 새해 첫 해외 출장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권세욱 기자, 삼성전자 조직 개편은 어떻게 이루어졌죠? 삼성전자 내부에 따르면 부품 사업 부문과 소비자 가전, 스마트폰 사업 조직 개편이 순차적으로 이뤄졌습니다. 우선 반도체가 속한 DS 부분에서 부사장 체제이던 경영지원실에 박학규 사장이 실장으로 선임되면서 위상이 강화됐습니다. 또 오는 2030년 시스템 반도체 1위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파운드리 사업부 인력을 강화하는 보직 인사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직 신설과 같은 큰 변화보다는 조직 안정을 택한 거군요. 네, 세트 쪽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먼저 소비자 가전 부문장인 김현석 사장이 겸하던 생활 가전 사업부장에 이재승 부사장이 임명됐습니다. IM 부문에선 고동진 사장이 겸하던 무선 사업부장에 노태문 사장이 선임됐고 네트워크 사업부장이던 전경훈 부사장은 사장으로 승진한 바 있습니다. 조직 개편까지 마무리한 이재용 부회장은 새해 들어 첫 해외 사업장을 찾았다고요? 네, 업계에 따르면 이재용 부사장은 설 연휴를 앞두고 브라질 출장길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설 연휴 기간에는 중국 반도체 공사 현장을 살폈고 추석 연휴에는 사우디아라비아 도심 지하철 건설 현장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새해 첫 해외 출장에 나선 이재용 부회장이 어떤 경영 행보를 보일지 주목됩니다. SBS CNBC 권세욱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제재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최종 승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데 이어 대법원도 공인회계사회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동우 기자, 검찰 고발과 과징금 제재 모두 공정위가 완패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2018년 4월 아파트 회계감사 시간을 늘리는 지침을 내려 가격을 담합했다며 한국공인회계사회에 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또 회계사회 법인과 상금부회장 등 임원 2명을 검찰에 고발했었는데요. 지난 17일 대법원은 회계사회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앞서 지난 2015년 국토부는 300가구 이상 아파트 관리비의 외부 감사를 의무화했습니다. 이에 공인회계사회는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회원들에게 최소 100시간 이상을 감사하도록 지침을 내렸는데요. 당시 공정위는 이를 두고 시간당 보수를 받는 회계사회가 감사 보수를 더 많이 받기 위한 담합으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시간을 준수하라고 했을 뿐 보수를 특정하진 않았다며 제재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검찰도 공정위의 같은 혐의 고발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과거 김상조 전 공정거래위원장 시절 제재가 잇따라 소송으로 뒤집히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공정위는 2년 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재직 시절 불공정 거래 행위를 발견하면 법인뿐 아니라 담당 임원에 대한 형사고발도 활성화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첫 사례로 현대모비스가 영업대리점에 부품 밀어내기를 했다며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임원들을 검찰에 고발했지만 이후 소송에서 현대모비스가 모두 승소했습니다. 이번 공인회계사회 행정소송 패소는 두 번째 사례인데요. 이에 따라 당초 공정위의 제재가 무리하게 이뤄졌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공인회계사회는 이번 승소 판결을 통해 아파트 회계 투명성과 감사 품질 제고를 위한 노력이 위법하지 않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CNBC 김동우입니다. 집값이 너무 비싸다 보니 은행 대출 받아서 집 사는 게 이제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죠. 이왕 빌리는 거 이자가 조금이라도 낮은 데서 빌리는 게 좋을 텐데요. 시중은행과 정책 상품들 가운데 어떤 상품이 유리한지 박규준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인천 부평구에 사는 원모 씨는 올 상반기 내로 내 집 마련을 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집값이 더 오를 것 같아서 집을 좀 사려는데 1억 정도 빌리다 보니까 이자 부담도 크고 좀 저렴한 이자나 아니면 정책 상품도 좀 찾고 있는데 좀 그게 쉽지 않네요. 먼저 문을 두드리기 쉬운 4대 은행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비교해봤더니 최저금리 기준 가장 저렴한 곳은 국민은행으로 고정금리 연 2.49%였습니다. 가장 비싼 은행 상품보다 0.85%포인트 낮은 것으로 3억 원을 빌리면 연 255만 원이나 아낄 수 있습니다. 소득 요건 등이 맞다면 최대 30년간 이 저렴한 고정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보금자리론 같은 정책 상품을 고르는 것도 대안입니다. 다음 달 1일부터는 보금자리론 금리가 만기에 따라 최저 2.4%에서 최고 2.75%로 0.1%포인트씩 오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번 달에 빌리는 게 더 유리합니다. 부부 합산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하나요. 지금 지급을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8,500만 원 이하까지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금액이 6억 원을 초과하면 저희가 취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금자리로는 시중은행들이 서울 등 투기 지역은 집값의 40%까지 돈을 빌려주는 것과 비교하면 60%까지 대출이 되기 때문에 주택자금이 부족한 실소유자들에겐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SBS CNBC 박규준입니다. 도로 위에 전봇대가 있는 경우 이 도로의 주인은 나라이기 때문에 전봇대를 사용하는 한국전력이나 통신사 등은 정부의 사용료, 즉 도로 점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가 이 점용료 인상을 추진하고 있어서 관련 부처와 기업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김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은평구 수색동 도로변 전봇대입니다. 전봇대 주인인 한국전력은 연 1,850원을 도로 사용료, 일명 도로 점용료로 지자체와 정부기관 등에 내고 있습니다. 연 1,850원은 1993년부터 지역별로 매년 정해진 돈을 내는 정액제에 따라 산출된 겁니다. 그런데 국토부는 주변 토지 가격의 점유 면적을 곱해 산출하는 정률제 방식으로 변경을 추진 중입니다. 주변 땅값이 비쌀 경우 점용료는 급등할 수밖에 없는데 최대 30배가량 뛸 것이란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산업부와 과기부는 물론 한국전력과 통신사들도 전기료와 통신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대 입장입니다. 5G 상용화를 하고 설치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도 장비 투자가 많이 들어갈 거고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국토부는 작년 11월 연구 용역을 마치고 조만간 공청회를 열어 최종 입장을 정리한다는 방침입니다. SBS CNBC 김정현입니다.
스위스 다보스에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이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된 게 불공정하다며 세계무역기구 WTO에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WTO의 다자무역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고 지적한 건데 WTO 역시 개혁의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다보스 현지에서 류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다보스 포럼을 떠나기 전 일정에도 없던 깜짝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시진핑 중국 주석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경제 성장 속도에 대해서는 견제의 목소리를 분명히 했습니다. We are now by far the biggest economy in the world. China would have caught us. They were getting very close. It was anticipated that in 2019, this is for many years, I'm not telling any secrets, that by 2019, China would become the largest economy in the world, and right now we're much larger.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중국을 개도국으로 분류한 것은 불공정하다며 WTO를 압박했습니다. China's viewed as a developing nation. India is viewed as a developing nation. We're not viewed as a developing nation. As far as I'm concerned, we're a developing nation too. But they got tremendous advantages by the fact that they were considered developing and we weren't. And they shouldn't be. But if they are, we are.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지적에 호베르트 아제베도 WTO 사무총장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The system has not been functioning properly in many areas. It has to be changed. It has to be reformed. 이르면 다음 주 아제베도 사무총장이 미국 워싱턴을 방문할 예정인 가운데 WTO 개혁안이 미국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논의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50차 세계경제 포럼이 열리고 있는 스위스 다보스에서 SBS CNBC 류정훈입니다. 재작년 기준 대기업과 중소기업 임금 격차가 배 이상 벌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기업 직원의 월급은 13만 원 올랐지만 중소기업은 8만 원 인상에 그친 건데요. 통계청은 기업을 규모별로 세분화해서 평가할 경우 소득 격차 확대만으로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집중진단에서는 근로자들의 임금 수준과 임금 체계에 대해서 자세히 토론해 보겠습니다. 다양한 의견 문자 샤프 3698번으로 보내주시면 실시간 반영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노동분야 전문가이신 최영기 한림대 경영학부 개원 교수님 그리고 이종욱 서울예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저희들이 이제 2018년 기준으로 임금 체계 전반의 문제와 임금 수준을 살펴볼 텐데 어제 사실 대법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 하나 내려졌더라고요. 근로자들의 임금 결정에 많은 영향을 줄 것 같은데 시간당 통상임금을 정하는 기준을 바꾸자 이런 건데 최 교수님 이게 어떤 정도의 의미가 있고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습니까? 내용부터 우선 설명해 주시죠. 글쎄요. 그러니까 대법원이 가끔 그렇게 막 기업들을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판결을 여러 차례 내려가지고 기업에는 상당히 놀라울 만한 결정이군요. 네. 논문 리스크가 굉장히 커요. 네. 그래서 뭐 예전에 통상임금도 있었고 근로시간 기준 근로시간 어떻게 하냐 이 문제도 있었는데 이번에도 그 정도 파장은 아닌데 그러니까 기업들이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운영해왔던 통상임금의 시간급 계산 방식을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통상임금 그러면 우리가 흔히 쓰는 용어가 아닌데 우리는 흔히 이제 총임금이 얼마, 임금 총액이 얼마냐, 보너스가 얼마냐, 그다음에 연장근로수당이 얼마냐 이런데 통상임금이라는 건 그냥 쉽게 이해하자면 보너스와 연장근로수당을 뺀 거를 그냥 통상임금이라고 대충 얘기할 수가 있어요. 연장근로수당을 뺀 거. 근데 보통 이제 근로자들은 그거에 대한 개념이 없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 법정 수당의 기준 임금이 되고 있어요. 퇴직금의 기준도 되는 거죠? 퇴직금은 이제 평균 임금으로 이렇게 대부분 이렇게 적용들을 하긴 하는데 뭐 연장근로수당이라든가 뭐 월차 수당이라든가 뭐 이런 게 기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항상 법정 다툼의 소지가 되고 있는데 이번에는 뭐냐면 버스라든가 택시라든가 병원 뭐 이런 어차피 한 2시간 정도는 상시적으로 연장을 할 수뿐이 없는 이런 업종들에서 그 주 50시간 그러니까 하루에 10시간씩 일하는 거로 치자. 이제 기준 근로 시간 8시간에 2시간 연장 근로를 한다고 치고 그렇게 치고 10시간 한다. 그랬을 때
복잡한 계산인데 그랬을 때 이제 그 시간당 통상임금이 얼마냐 이걸 계산할 때 10시간으로 나누느냐 아니면 10시간으로 나누냐 아니면 11시간으로 나누냐 이 차이인데 그러니까 11시간이라는 건 연장근로 2시간에 1.5배를 해서 3시간으로 보고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통상 기업들이 그렇게 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11시간으로 나눠서 이제 그 기준임금을 정했는데 이번 법원에서는 그거는 안 맞다. 임금으로 계산해서 해야지 시간으로 그냥 1.5배 하는 건 안 맞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실제 근로시간 기준으로 따져라.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복잡한 뭐 법정 소송을 야기할 수 있고 많은 기업들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우선적으로 너무 그렇게 패닉할 정도까지는 아닌 것이 그러니까 상시적으로 그런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업종이나 직종 이런 쪽들에 한정돼 있기가 쉽고 그런 업종이 주로 어떤 업종일까요? 서비스 업종입니다. 주로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뭐 간호사라든가 뭐 버스, 택시기사, 운전직들 그리고 뭐 경비라든가 불가피하게 연장근로가 발생할 수뿐이 없는 이런 그 부분에서 이런 이제 산식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 단체 협약이라든가 취업 규칙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당 통상임금은 얼마다 하고 이렇게 정해놨으면 이 법원 판결이 적용이 안 됩니다. 근로자와 경영자가 합의를 해서 시간급이 얼마면 시간급까지 정해놓았었다면 설사 산식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그런 노사가 알고 그렇게 정한 거기 때문에 그건 존중해 준다. 상당히 제한적 그러면 그런 만약에 합의가 없다면 이 새로운 대법원 판결이 적용이 되지 않겠습니까? 되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근로자들은 그 통상임금이 좀 올라가니까 혜택이 되고 기업들은 부담이 되는 쪽으로 되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당연히 통상임금의 기준이 바뀔 뿐만 아니고 이제 연장근로 수당도 바뀌고 여러 법정 수당이 바뀌고 그러면 임금이 올라가니까 평균 임금도 올라갈 거고 그러면 퇴직금 계산도 다시 해야 되고 이게 여러 가지 그 후속 조치들이 많기 때문에 많은 법정 그 소송을 야기할 거기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 법원이 그 기업 현실을 좀 감안해서 기존의 어떤 관행들을 존중해주고 노사가 그런 합의를 해왔다면 그런 걸 가능하면 좀 건드리지 않는 좀 법적 안정성. 그러면 이번 판결이 좀 근로자 우선시하는 그런 판결로 좀 해석할 수 있습니까? 이 교수님 어떻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서비스 산업의 경우에는 우리 최 교수님 말씀대로 상대적으로 충격도 적을 수가 있어요. 통상시 한 2시간 정도를 하니까.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 경쟁력의 원천은 제조업에 있습니다. 그죠? 서비스 가운데 수출 산업에 있고 한국은 기본적으로 수출을 통해서 외화를 벌어들여야 우리가 필요한 밀가루나 그다음에 석유 수입하는 나라인데 이 제조업에 있어서의 초과 근로라고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정말 수주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보면 한 3개월 정도의 초과 근로 물량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의 경우에는 지금 대부분 판례에 의해서 이제 복잡한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서비스 같이 통상 한 2시간 정도 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문제가 별로 없어요. 그렇군요. 제조업 같이 경기 변동에 의해서 초과 근로 시간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에는 이거는 참 설정해 놓기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법원이 이제는 근로자만이 아니고 그다음에 시민단체만이 아니고 경영의 현실도 이제는 좀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여튼 이번 결정도 지난 2013년 그 정기상해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라. 그게 굉장히 그 기업들의 영향을 많이 줬잖아요. 그렇죠. 역시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우리가 이런 문제를 먼저 논의한 것은 역시 근로자들의 이제 임금이 과연 어느 정도냐.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전반적인 임금 수준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인데 2018년 통계가 이제 최근에 나왔어요. 이 통계청이 이제 발표를 했는데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평균 임금 그리고 전체적으로 중간 임금 과연 빈곤층은 어떤지 중위소득은 어떤지 상당히 많은 지표들이 나왔거든요. 평균 임금은 297만 원으로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전체적인 개괄적인 그 내용을 이 교수님 좀 설명해 주실까요? 우리가 이제
전체 평균 임금이 한 297만 원으로 올랐다. 그런데 이제 10만 원 올랐기 때문에 그렇죠. 10만 원 올리면 저 평균 소득에서는 3.4% 정도 올랐고 중위소득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한 우리가 중위소득 한 220만 원이니까 중위소득이 이제 그 근로자들 쭉 세웠을 경우 중간에 있는 거. 그 사람들은 평균 임금이 220만 원이니까 조금 더 많이 올랐죠. 4.5% 정도 올랐는데 사실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근로자들 진짜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근로자들의 임금이 올랐다고 하는 것을 홍보하기는 상당히 좋은 자료인 것 같습니다. 임금 근로자들의 소득. 그렇죠. 이게 이 통계 자체가 임금 근로자의 소득이거든요. 여기는 지금 자영업자는 포함되어 있지 않는 거죠. 자영업자 가운데서 자영업자 아니고 그 임금을 받는 사람들 그렇죠. 임금 근로자들. 그러면 비정규직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비정규직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상당히 그 홍보하는 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료라는 것은 평균 소득이 좀 많이 올라갔다. 그런데 이제 이 임금 소득이 증가하는 부분은 상당히 좀 종합적으로 봐야 돼요. 이거는 이제 사실은 2018년 거지만 우리가 실제로 정책을 할 때 정책 당국자가 봐야 되는 거는 매 분기마다 통계청에서 나오는 근로자들이 임금을 받아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가계 동향 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가계 동향 조사. 그렇죠? 거기 있으면 분기별로 근로자들이 어떻게 근로소득을 받았고 또 정부가 말하는 이전 소득을 얼마 해줬는지를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2018년 것의 경우에는 이제 좀 종합적으로 이제 다룬 것이고 그래서 이 자료를 활용하는 데는 상당히 한정성이 있다 하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네요. 근데 이제 평균 소득이 아까 297만 원으로 2017년에 비해서 이제 3.4% 오른 걸로 돼 있는데 그래도 이 절반 이상이 월 250만 원. 이게 연으로 치면 3천만 원이 안 되는 근로자가 절반 이상이에요. 이건 아직도 임금 수준이 뭐 조금 근로자들로서 볼 때는 좀 적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가 이제 비정규직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고, 그 파타임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30일 홀로 일 안 하고 뭐 중간에 기간제로 끊어졌다든가 이런 사례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풀타임으로 정규직으로 한 달 내에 일했을 때 꼭 그런 거는 아닐 수 있어요. 그렇죠. 비정규직 뭐 고용 기회가 적어서 이렇게 일을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통념상 생각하는 월급에 비하면 굉장히 낮을 수 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대로 월 평균 250만 원 안 되는 사람이 과반수가 넘는 정도고. 그리고 여기 이제 정부가 자랑하는 게 이제 중간 소득 계층, 그 뭐 중위 소득 계층이라고 하는데 중위 임금의 뭐 50%에서 150% 사이를 중간 소득 중산층이다. 저희가 이제 중산층이라고 이제 볼 수 있겠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임금을 막상 따져 보니까 지금 비율로는 중산층이 지금 화면에는 조금 높아진 거로. 높아졌습니다. 2018년에 49%. 그 전에 그러니까 50%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중산층이 좀 두터워졌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근데 그게 220만 원에 50%이기 때문에 막상 월로 따지면 이제 110만 원에서 330만 원 그 사이거든요. 그 사이에 근로자들이 한 50% 정도 포진돼 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게 임금을 올리는 것도 방법이지만 이 저소득층들한테는 일자리 기회를 충분히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풀로 일할 수 있게 30일을 풀타임으로 일할 수 있게 한다면 최저임금만 따져도 뭐 200만 원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휴수당 뭐 이런 거 하고 그러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특히 이 저소득층의 소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을 올리는 방법도 있지만 충분한 일자리 기회,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정책 수단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 교수님 이야기한 저 부분이 진짜 중요한 이야기인데 어떤 부분이 이게 지금 우리가 중위소득의 평균 소득이 한 220만 원 된다고 하는 게 정부가 이제 좀 내세우고 싶은 거는 사실일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최저임금이 상승된 사람이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소득을 생각해 보면 최저임금을 갖다가 지금 이제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월 정규율이 한 180만 원, 190만 원 받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한 조금만 더 초과 근로를 하면 저 정도 받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최저임금을 풀로 일한 사람들이 받는 소득에 비하면
저게 중위소득의 평균 소득이 그렇게 많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많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절대적인 숫자를 나누고 보면 저 숫자가 대단한 것 같고 그다음에 정부가 말하는 대로 49% 오른 건 크지만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것을 비교 기준치로 딱 갖다 놓고 보면 네. 그렇게 많이 오른 것은 네. 아니지 않느냐. 지금 아까 통계를 보니까 우리가 이제 그 중간 소득의 절반이 안 되는 예. 50% 중위소득 50% 이하인 우리가 말하는 이제 빈곤층은 예, 또 예. 약간 낮아졌어요. 저 화면을 보니까 2018년 20.4% 그러면 조금 뭐 소득 그 못 받는 사람들이 좀 나아진 건 아닌가? 뭐 이렇게 그렇게 할 수 있죠. 좋아진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석도 할 수 있나요? 그렇게 이제 말하는데 저게 이제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지만 저거는 지금 이제 시간 근로를 포함해서 임금을 받는 사람들에 대한 그 대상으로 조사를 한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뭐 우리가 경제활동 참가율 가운데서 실업률이 상당히 높단 말이에요. 일자리를 못 찾는 사람이 많단 말이죠. 혹시 저게 그 최저임금 올리는 데 따른 플러스 효과 그런 거 볼 수 있을까요? 최저임금 올리는데 그렇죠. 일자리를 가진 사람들은 최저임금의 플러스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자리를 못 가지는 사람들은 저기 해당되지도 않아요. 그리고 또 이제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최저임금 올려가지고 잘린 사람들, 고용시장에서 밀려난 사람들은 지금 포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안 돼가죠. 그런 문제는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문제가. 또 하나 이번 통계에서 중요한 게 보니까 대기업과 이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던데요. 여전히 그 절반 수준에 못 미치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 격차가 획기적으로 이렇게 벌어진 게 어떤 시점과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이게 뭐 역사적으로 보면 87년 그 노동자 대투쟁, 노동조합이 확 진출할 때 그때 한번 벌어졌고 97년 외환 위기를 겪어가면서 또 한 번 확 벌어졌고 그리고 2008년 세계 금융 위기를 거치면서 또 한 번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경제 위기가 한번 닥칠 때마다 그리고 경제 어떤 쇼크가 왔을 때마다 격차는 오히려 확대돼 왔다. 결국 중소기업의 타격이 더 그렇습니다. 크게 작용을 한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국제 경쟁에 노출돼 있는 대기업들은 비용을 줄이지 않으면 자기가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비정규직을 쓰거나 아웃소싱을 하거나 이렇게 자꾸 빼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기 때마다 그런 걸 해오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그 글로벌 기업들은 굉장한 어떤 경쟁력을 갖추고 뭐 세계적인 기업이 됐지만 그리고 생산성도 상당히 높아요. 사실은 임금도 높긴 하지만 생산성도 대기업들은 높습니다. 근데 중소 하청 기업들로 내려가면 생산성도 굉장히 낮고 임금도 갈수록 이게 악화돼 가고 그리고 정규직하고 비정규직하고 임금 격차도 확대되어가는 추세고 그래서 이런 어떤 양극화 양상,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양상이 이게 그냥 방치하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심화돼 있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좀 고쳐보겠다고 정부가 최저임금 정책, 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을 들고 나왔지만 그렇죠. 이 정부 들었어요. 사실은 근데 정부가 그런 어떤 행정 조치나 명령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건 굉장히 제한적이거든요. 일시적이고. 그래서 이런 노동시장 구조를 그 대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를 좀 완화할 수 있는 그 시장적인 메커니즘, 시장 내에 어떤 뭔가 그런 어떤 격차를 줄이는 다이나믹스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근데 이제 그 부가가치, 국제 경쟁력과 이 부가가치 생산성 향상에 따라서 대기업들의 이제 임금도 높지만 대기업들의 경우에 이 노조가 대단히 강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당히 경직적인 건데 그 대기업 쪽에서 약간의 조금 양보하는 듯한 그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제 우리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자유와 시장 경제 원리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우리 사회자님이 말하는 어떤 그런 포용적 양보라는 건 진짜 쉽지는 않고요. 아까 우리 최영기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가운데 제가 보완적 코멘트를 한다면 딱 한마디로 보면 협력사 하청기업에 안 주고 대기업이 직접 하면은 하청기업에 있는 분들의 월급도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잖아요. 심플하게. 그러면 왜
대기업들은 하청 기업의 협력에게 이 공사를 이 생산을 맡기느냐 기본이 원리가 있습니다. 대기업이 하청 기업이 맡겨서 10에서 20%를 딱 줄여주면 하청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영업이익 자체가 벌써 10%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는 거죠. 그럼 또 그 다음에 2차가 1차라고 갔죠. 근데 대기업 1차로 생각하면 2차로 또 가죠. 그 다음 2차도 또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사람도 또 10에서 20%만 들어갈 수 영업이 올라가니까 또 내려가는 거예요. 그게 한 3차로 가면 50% 정도밖에 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의 전체 제조업의 경우에 대기업의 위탁 수주를 인해서 생산하는 것은 전체 제조업 가운데서 약 49% 정도 됩니다. 나머지 50%는 독립 제품을 생산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청 구조로 가지고 있는 경우에 3차나 4차 내려가면 50%밖에 안 되는 거는 이 서플라이 체인의 맥락에서 보면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서플라이 체인의 맥락에서 피할 수 없는 부분을 아까 우리 사회자 말씀대로 정부가 여기에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하는 거는 역할이지 시장 메커니즘에서 움직이는 3차로 가면 50% 되는 부분은 정부가 해줄 수가 없죠. 정부가 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뭐 아무리 최저임금을 올린다고 해서 당장 중소기업들은 굉장히 힘든데 쉽게 되는 일은 아니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대기업 노조들이 우리나라 대기업 노조들이 좀 전투적이잖아요. 굉장히 투쟁적이고 상대적으로 이제 성향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것의 노사 안정이나 생산 안정을 얻는 방법이 임금을 이렇게 줘가지고 달래는 거죠. 그리고 그걸 약간 노사관계 전문가들이 얘기할 때는 대기업 노사가 자기들만의 안정과 임금 인상을 위해서 담합을 한다 이렇게 이제 표현들을 해요. 근데 그 부담을 결국은 협력사나 비정규직들한테 넘겨온 거 아니냐. 근데 우리 이거 저도 이 이야기를 한번 꼭 하고 가야겠는데 우리 노동조합에 있는 분들이 한번 꼭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사실 노동조합, 현대자동차 하나 예를 들어보면 대기업의 노동조합은 아까 선생님 말씀드린 대로 인사이드 그 권력자이기 때문에 대기업의 재무제표와 이 원가 구조 자체를 진짜 투명하게 잘 알고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임금 인상할 때 자기 이익을 자기의 조합원의 이익을 최대화시키는 데까지 올립니다. 노조가 이제 원래 그렇죠.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1차, 2차, 3차 내려갈 때는 전부 입찰을 붙여보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의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분들이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스테이크를 이익을 다 취하고 나서 지금과 같이 최저임금으로 입찰로 가버리면 이거는 정부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정부로 하여금 노조에게 1차, 2차, 3차에 정당한 가격이 뭔가라고 하는 거를 공시를 해서 노조에게 프레스를 가지 않으면 이거는 뭐 못 고치는 거죠. 자, 우리 대기업과 중소기업 문제의 임금 차이도 크지만 남녀 임금 격차도 여전히 우리나라 큰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이번에 보니까 여성의 평균 임금이 남성의 70%에 못 미치게 해서 OECD에서 그 가장 낮은 수준 그룹에 있더라고요. 이것도 참 이걸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우리 최 교수님 어떻게 무슨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가장 큰 요인은 그 여성들이 주로 가는 직종하고 남성들이 주로 가는 직종하고가 약간 직종 분리 전문가들 표현을 그렇게 하는데 약간 구분이 많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우리나라에서 뭐 여성들이 많이 가는 간호나 뭐 청소, 뭐 간병 뭐 이런 분야 서비스 쪽들은 대부분 저임으로 묶여져 있고 그리고 또 이 경력 단절 여성들의 급여가 낮기 때문에 그렇죠?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 아닌가. 그러니까 그거를 잘 나타내는 통계가 연령별로 언제 피크 임금이 오느냐. 연령별로 이번에 그 통계가 나온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30대 평균 임금하고 40대 평균 임금하고 이거 성별로 이렇게 쭉 그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여성은 30대 때 임금이 가장 높아요. 지금 저 화면에 나오네요. 여성은 30대 때. 30대 때 임금이 제일 높은데 270. 그런데 빨간 게 여자고요. 남성은 40대 때 피크를 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생산성, 연령별 생산성 곡선으로는 보면 대개 40대 때 피크다 이런 거는 뭐 상식적으로 대부분 납득들을 하잖아요. 남자는 그렇게 되는데 여성들은 그게 대개 경력 단절을 30대
중반에서 40대 중반. 이때 경력 단절을 많이 하고 경력 단절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출산 후 경력 단절이 이루어지고 다시 취업했을 때는 전보다 못 받는 그런 문제죠. 옛날 그 자리로 잘 못 가고 굉장히 저임 그 서비스 직종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 여성 평균 임금을 낮추는 그런 효과인데 이거를 이제 고치려면은 결국 경력 단절을 근본적으로 이렇게 그 줄이는 수뿐이 없거든요. 경력 단절이 이루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가질 수 있게. 그런 이제 대표적인 나라들이 이제 노르딕, 뭐 스웨덴이라든가 뭐 핀란드,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인데 그런 나라들은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직장 내에서의 성평등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철저하게 지켜지고 있잖아요. 이번에 이제 임금이 통계를 또 보니까 이 연령별로 이제 잠깐 우리 최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연령별이 높아서 이 우리나라의 이 호봉제 문화, 기업의 이 연봉제 문화 이것도 많이 고쳐야 되는데 마침 지금 공공기관들이 이 많이 직무급제로 지금 바꾸려고 노력을 하던 그런 모습이 보이던데 이게 우리나라 임금 구조라든지 노동시장 문제에 많은 변화를 주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아까 우리 대법원에서도 그 통상임금의 그 기조를 유지하지 않고 이번에도 판례를 바꿔줬잖아요. 이게 이런 걸 갖다 우리가 이제 경제 주체들은 어느 누구도 법을 어길 수는 없거든요. 그럼요. 사실 이런 것 자체가 우리는 뭐라고 하냐 법률 리스크인데 법률 리스크를 만들수록 중소기업들은 더 어려워집니다. 아무래도 중소기업들은 대응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우리 이런 문제에서도 보면 우리는 all or nothing 이것 아니면 저것을 택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전 세계에 직무급만 가지고서 하는 임금 체계를 가진 나라가 있느냐? 전문가한테 물어보면 그런 나라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가지고 있는 호봉제를 직무제와 어떻게 잘 혼합할 거냐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뭘 하나 내세우면 직무급이 최고의 하나의 베스트인 것 같이 밀어붙인다 이거예요. 뭐 이번에 이제 공공기관 대상으로 이제 좀 이렇게 발동을 거는 게 아닌가. 그렇죠. 그걸 하려면 그럼 직무급 하려면 제일 먼저 필요한 게 직무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 직무 분석에 의해서 이 일은 이만큼 어렵고 한다는 것을 내는 게 평가가 쉽지 않겠어요?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직무급을 어떤 부분은 도입해 가고 안 하고를 이렇게 차근차근 좀 해가야 되는데 뭔가 공공기관 평가할 때 너 언제까지 안 오면 안 돼. 그럼 그게 뭡니까? 노사 갈등을 만드는. 이게 공공기관 평가 때문에 하는 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최 교수님, 이 직무급제 도입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에 어느 정도 이게 좀 잘 정착을 시켜야 될지 대해서 한 말씀 좀 부탁합니다. 그 우리나라 노동시장 경직성의 여러 측면들이 있는데 사실은 많이 얘기 안 되지만 그 임금 체계의 경직성이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공기업이라든가 대기업은 정규직들이 대부분 연공서열제로 임금이 책정이 되고 승진도 거기에 따라서 되기 때문에 그 우리 지금 같은 고령화 시대, 그다음에 저성장 시대에 들어오면 기업들이 그 노동 비용을 감당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조기 퇴직을 조기 퇴직을 통해서 밀어내고 그렇죠. 대기업들이 이게 장기 근속을 유지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를 줄이려면 호봉제보다는 앞으로의 추세는 직무급적인 어떤 임금 체계로 이걸 전환을 해야 남녀, 정규, 비정규, 대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를 줄이는 중요한 저는 수단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거를 기업 단위에서 단기간에 하려고 그러면 이건 사실 대책이 없어요. 그게 잘 안 되거든요. 시간을 가지고 직무 평가도 잘 하고 하면서 좀 정착을 시켜나가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칫 뭐 이걸 평가를 위해서 조속으로 해놓으면 노동조합도 그거에 대한 어떤 반감만 키우게 되고 그야말로 무늬만 직무급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영기 교수님 그리고 이종욱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취재 기자들과 함께 오늘의 핫 이슈들 체크해봅니다. 2년 전 현대차 그룹이 지배구조 개편안을 내놨을 때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이 이를 반대하면서 추진이 무산된 적이 있었는데요. 이 펀드가 최근 현대차 지분을 모두 매각한 것으로 확인돼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임종윤 기자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임 기자, 네. 엘리엇이 갖고 있던 현대차 그룹 지분 전부 다 판 건가요? 작년 말쯤에 다 판 것으로 좀 현재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차랑 엘리엇 간의 공방은 조금 표로 하나 보시면서 설명을 좀 드릴 필요가 있는데요. 지난 2018년 3월입니다. 현대차 그룹이 지배구조 개편안을 발표하고 바로 다음 달 엘리엇이 우리가 현대차 그룹의 지분을 10억 불 갖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그다음에 바로 다음 달 5월에 엘리엇이 현대차가 3월 달에 내놓은 지배구조 개편안에 반대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공방이 시작이 됐고요. 작년 3월 주총 때 엘리엇이 요구했던 여러 가지 요구안들이 모두 부결이 되면 사실상 이제 소강 상태에 들어갔는데 결국 시작했던 것부터 따지면 대략 20개월쯤 지나서 이제 엘리엇이 100기를 든 셈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앞서 본 것처럼 이 현대차가 지배구조 개편을 추진했었는데 엘리엇의 반대로 무산이 됐었죠? 예, 그렇습니다. 당시 현대차 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안을 좀 설명을 좀 드릴 필요가 있는데요. 그 당시에는 모비스를 지주회사로 보시는 것처럼 현대차가 기아차를, 기아차가 다시 현대제철을, 글로비스를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돌아가는 결국 이제 몽구 회장을 비롯한 이제 오너 일가가 대주주죠. 그래서 대주주가 모비스를 이제 지주회사로 해서 이렇게 지배하는 이런 형태로 돼 있는데요. 예. 이분에 대해서 당시 엘리엇과 투자자들이 모비스와 글로비스 간의 합병 비율에 이의 제기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현대차 그룹이 이 개편안을 자진 철회하면서 지배구조 개편 작업이 이제 무산된 바가 있는데요. 이후에도 엘리엇은 독자적인 지배구조 개편안을 요구하기도 했었고 앞서 말씀드린 작년 3월에는 8조 원에 달하는 그런 배당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하기도 했었습니다. 예, 엘리엇이 갑자기 현대차 지분을 판 이유가 뭘까요? 엘리엇이 공식적으로 왜 팔았다라고 해명한 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몇 가지 근거를 가지고 추정을 좀 해보면은요. 일단은 앞서 말씀드린 지난해 3월 주총 때 엘리엇이 요구했던 지배구조 개편안 8조 원의 배당안이 모두 부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힘의 한계를 느꼈습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2018년 9월에 정의선 수석 부회장 체제가 출범을 하거든요. 그때 이후에 이제 흔들렸던 내부 조직이 안정을 되찾게 되고요. 실적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엇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뭔가 좀 공격할 만한 거리를 찾기가 어려워졌다. 이것도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 엘리엇이 주식을 샀던 2018년도 초창기 때에 비해서 지금 현대차의 주가가 20% 이상 떨어지다 보니까 이 주가 하락에 대한 부담도 컸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예, 현대차 입장에서는 뭐 그동안 괴롭혔던 엘리엇이 철수를 했으니 호재가 된 셈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배구조 개편을 다시 추진할 가능성이 높게 시장에서는 좀 점을 치고 있습니다. 일단 2년 전에 내놨던 앞서 설명을 잠깐 드렸던 그 개편안이 다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번에는 시장 친화적인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정의선 수석 부회장의 좀 표에서 보시는 것 같은 저 언급을 감안을 할 때 당시에 문제가 됐었던 모비스와 글로비스 간의 합병 비율에 일부 조정이 있지 않겠냐 이런 전망들이 시장에서 나오고 있고요. 또 지배구조 개편뿐만 아니라 현대차 그룹이 100조 원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차와 미래 모빌리티에 대한 사업 구상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임종윤 기자 잘 들었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감염증이 아시아를 넘어서 캐나다와 멕시코 등 다른 나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우한 시민의 이동을 막는 등 폐쇄를 한 가운데 공식 발표한 확진자 수보다 더 많은 확진자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한나 기자와 함께 현재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이 기자, 우선 국내 상황 어떻습니까? 네, 질병관리본부는 한 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추가 확진자는 아직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오늘 중국 우한에 여행경보 4단계 중 2단계인 여행 자제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다만 철수 권고 상황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앞서 중국 당국이 우한공항의 잠정 폐쇄를 결정했는데요. 주 4회 인천과 우한으로 갔던 이 대한항공은 이번 달 31일까지 항공기 운항을 중단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예, 지금 중국에서는 뭐 한 도시를 봉쇄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지금 어느 나라로 확산이 된 상황인가요? 네, 어제 기준 중국 당국 발표 확진자 수는 547명이고 사망자는 17명입니다. 사망자 평균 연령은 73세였고요. 이 80대 사망자가 8명으로 가장 많았는데요. 숨진 이들 중 다수가 암과 당뇨, 고혈압 등 다른 질병을 앓았거나
앓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중국 언론 등에서 이 나오고 있는 확진자 숫자는 580명에서 600명에 이르는데요. 그런데 홍콩대 전염병 역학통제센터는 중국 내 감염자가 이미 1,500여 명에 이른다고 추정했습니다. 이 마카오의 경우 확진자가 1명 더 추가돼 2명이 됐고요. 홍콩에서는 우한을 방문했던 이 남성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외 러시아와 이 캐나다, 퀘벡주, 멕시코 등에서도 의심 환자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는 조만간 긴급위원회를 다시 열어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르면 오늘 밤쯤 우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국제적 비상사태에 해당하는지 결정하고 발표할 예정입니다. 예, 이 신종 코로나가 확산이 되면서 경제적인 타격을 주지 않을까 굉장히 우려가 되고 있는데 일단 주식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요? 네, 동아시아 증시가 모두 떨어졌습니다.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는 2.75% 하락했고 홍콩 항생지수도 1.86% 떨어졌습니다. 일본 니케이, 우리나라 코스피도 하락한 상태에서 마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한나 기자 잘 들었습니다. 내일부터 나흘간의 설 연휴가 시작이 되죠.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공연과 전시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90년대 초 안방극장을 울린 국민 드라마죠. 여명의 눈동자는 뮤지컬로 만들어졌는데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일본 고위 인사의 정보를 빼돌린 간첩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여옥. 남편의 이름은 최대치 그 공산당의 간부. 처음 만난 곳은 어디? 일본군 위안소 기구가 돈을 벌었던 곳. 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윤여옥은 조선인 학도병 최대치를 만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사랑을 키워가지만 행복도 잠시뿐, 엇갈린 운명과 전쟁으로 비극과 마주합니다. 지난 1991년 국민적인 사랑을 받은 드라마 여명의 눈동자가 창작 뮤지컬로 무대에 오릅니다. 일제강점기인 1943년부터 한국전쟁 직후까지 10년의 격변기를 살던 세 남녀의 삶을 통해 가슴 아픈 역사를 담아냅니다. 시공간을 넘나드는 연출과 애절한 음악, 역동적인 군무 등 압도적인 스케일로 감동을 더합니다. 이탈리아의 국민 디자이너 카스틸리오니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전시회가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열렸습니다. 이탈리아 최고 권위의 디자인상, 황금 콤파스상을 9번이나 수상한 그의 모든 작품은 국가문화재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카스틸리오니의 대표작 100여 점과 34명의 국내외 아티스트들의 헌정 작품들도 함께 감상할 수 있습니다. 풍류를 즐기는 사내들의 춤인 한량무와 소고와 함께 힘있는 동작이 일품인 평채 소고춤, 춘향과 몽룡의 사랑가까지 새해 복을 기원하는 다채로운 우리 춤들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공연이 찾아옵니다. 경쾌한 재담과 신명나는 라이브 연주가 곁들여져 남녀노소 함께 새해 소망을 빌며 즐길 수 있습니다.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2018년 임금 근로자들의 월급을 보면 중소기업이 평균 231만 원으로 대기업의 46%에 그쳤습니다. 절반에도 못 미친 거죠.
젊은이들이 중소기업을 찾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정작 중소기업들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한계 상황에 내몰려 있습니다. 산업 현장의 심각한 괴리를 누가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오늘 뷰즈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즐거운 설 연휴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